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 종자 시장이 황금 시장이냐? 농작물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밑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은 종자 강국이 돼야 돼요. 이 종자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한지학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종자를 연구를 해서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신품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나 중요한 그 도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종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다소 이게 친근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종자는 보통 우리가 곡식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건 우리가 주로 이제 곡식으로 해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종자들을 심고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키우게 되면은 그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농작물의 그 종자 외에도 우리가 보통 그 수산자원, 그러니까 수산종자란 말도 써요. 그리고 뭐 닭이나 뭐 돼지나 뭐 가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종축이란 말을 쓰는데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또 종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종자 자체는 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좀 제일 많이 하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도체의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약 한 33조 원이 됩니다. 33조 원이 되는데 이 종자 시장하고 잠깐 제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종자 시장의 규모가 약 한 7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시장보다 우리가 한 2.5배 정도 더 크지 않습니까? 종자 시장은 작더라도 종자가 심겨져서 농작물을 만들 때는 거의 50배를 굽혀야 돼요. 그러니까 농작물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80조 원에다가 50배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4천조예요. 그죠? 우리나라 종자 시장은 얼마 정도? 궁금하시죠? 그죠? 네. 우리나라 종자 시장은 전체 종자 시장의 약 한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종자 산업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종자 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거화 시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가 이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름 그 1%밖에 안 되는 우리 종자 시장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금반지죠. 여기 한 돈짜리 금반지, 한 돈이면 3.75g이죠, 그죠? 요건 이제 종자예요. 3.75g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쌀까요? 한 돈이 3.75g이기 때문에 1g은 계산해 보면 지금 시가로해서 약 한 44,000원, 44,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자 중에서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비교적 비싼 종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되게 파프리카 종자하고 그다음에 도마도 종자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여기 1g에 도마도 같은 경우는 되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갑니다. 1g에.
대개 보통 1g에 한 1000알 정도가 되어 있는데 1000잎에 이제 그만큼 된다는 얘기고요. 파프리카 종자는 그것보다 좀 더 비싸요. 어떤 거는 뭐 15만 원서부터 시작했고 20만 원 훨씬 넘는 게 있어요. 비싼 종자는 그렇게 굉장히 비싸고 결국 이제 금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비쌀까요? 종자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부가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종자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농부가 묘나 종자를 갖다가 심어서 뭐 재배해서 수확해서 그냥 팔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 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종합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종자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기술들만 다 목록하면은요, 거기다 노벨상을 받은 그런 첨단 과학 기술들이에요. 그런 과학 기술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은 3D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교적 관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부 가치가 있고 연구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왜 이 종자 산업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느냐? 종자는 원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실질적으로 모계를 생산하고 부계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잡종을 생산하는 거는 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부계가 사실은 각 종자 기업의 지적 재산권인데 지적 재산권 우리 항상 갖고만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걸 뭐 만들어서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종자 기업이 굉장히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자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기 시작한 이후에 각 국가마다 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출을 쉽게 했던 그런 국가에서 갑자기 수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호 정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확을 많이 못했다든가 아니면 원래 수확을 많이 한 그런 그 곡류나 식량 자원들을 이제 다른데 뭐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데 갑자기 쓰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식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량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가격 폭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가격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그런 그 가격들이 물건에 대한 가격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각 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보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종자의 이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자는 그 미래 산업의 그 주요 원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종자하게 되면은 이제 작물을 만드는 거고 작물 자체는 우리가 식량으로 쓰이거나 그다음에 또 사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먹거리로 쓰이거나 다른 뭐 가공 생산에 이렇게 쓰입니다만은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종자는 그 미래 원료로 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이 신약이라든가 의학 쪽으로 가는 그런 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타미플루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 신종플루의 그 독감 치료약으로 타미플루가 있는데 그거는 중국에 있는 특정한 식물체인 팔각향에서 추출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스피린도 실적으로는 이제 그 버드나무에서 이제 추출한 건데 그게 살리시릭 엑시드라고 해서 일종의 산입니다. 그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아스피린을 만들었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의학이나 제약에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식물은요 재미나는 거는 심어놓으면 도망을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괜찮은 그 신약 그런 생리 물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먹거리에서 벗어나서 이런 신약 또는 뭐 제약 물질,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그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종자를 통해서 우리가 강국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혹시 그 식량 자급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아시네요. 이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얼마큼 생산하는 그 율이죠, 그죠? 그 얼마큼 우리가 생산을 많이 했느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거의 한 식량 자급률이 80%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화학 육성을 한다, 뭐 제조업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농업이 3D 업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상당히 그 자급률이 떨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평균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에 50%를 조금 밑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50%다. 50%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해야 되죠, 그죠?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수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유 자급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유 관련되는 자급률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유 자급률이 약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줄었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의 공유를 우리가 수입을 해요. 뭐 때문에? 사료용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 많은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을 또 재배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그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옥수수하고 콩을 상당히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한 1,0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1,000만 톤 정도의 가격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약 한 2조 4천억, 2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우리나라의 1년에 농산물 생산량, 특히 화훼작물, 원예작물, 그다음에 곡류의 생산량이 1년에 약 한 21조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종자 자급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또는 뭐 곡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자를 얼마큼 우리가 자급을 할 수 있느냐인데 실질적으로 그 과일이나 또 채소는 20% 미만입니다. 좀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식량 자급률, 그다음에 곡류 자급률보다도 훨씬 더 미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건 평균치고 작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양배추 같은 거는 뭐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97% 우리가 작업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 그 양파는 몇 퍼센트 우리가 작업을 한 줄 아세요? 양파 여러분들 즐겨 먹는 아주 몸에 좋은 양파 20%예요. 그 80%는 전부 다 일본산이에요. 대부분은 그 일본에서 우리가 전부 다 수입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감귤도 뭐 거의 95% 이상은 일본의 묘를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감귤을 생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포도,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육성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수입 대체를 해서 육성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왜 시장을 지금 1%밖에 장악을 못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종자를 육성하는 그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우장춘 박사라고 아세요? 네, 우장춘 박사가 뭐 하신 분이죠? 시험 누수하고는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 자기 친구가 일본에서 시험 누수박을 개발한 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퍼뜨렸는데 실질적으로 우장춘 박사님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육종의 진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195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9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육종 기술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육종 그 역사가 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굉장히 좋은 육종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육종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종 기술이라든가 또 육종 인력들 이런 것만 잘 좀 갖춰서 가기만 하면은 나름 1%에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 중에 몇 가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내야 되냐면 이제 로열티를 많이 내야 돼요. 로열티가 생각보다는 조금 심각합니다.
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자값을 지불하면서 냈던 그 로열티가 약 한 1,450억 정도가 돼요. 같은 기간에 우리가 우리 종자를 팔아서 받은 로열티는 한 9억 한 5,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종자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입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계속해서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지금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종자는 제대로 품종을 하나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개 짧으면 5년, 좀 길면 10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이 종자와 관련되는 종자를 개발하는 모든 그 인프라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건 뭐 우리만 나쁜 건 아니고 다 마찬가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반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딸기 좋아하시죠? 지난 5월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아베 총리가 정말 고맙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케이크를 하나 이제 보내놨는데 그 케이크 위에 이제 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일본 딸기가 워낙에 맛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선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저 사람이 왜 저 딸기 케이크를 줬을까? 수많은 케이크 중에서.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에 우리가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을 할 때 그 일본의 그 컬링 선수들이 그 간식을 먹으면서 한국 딸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한국 딸기 되게 맛있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갑자기 소문이 나서 그 일본 언론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한국 딸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 유출돼서 가져간 그 딸기다라는 말을 했고, 그 사실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국 딸기예요. 한국 딸기고 과거에 우리가 일본 품종을 가져온 건 그 사실이에요. 2000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딸기 품종이 거의 없었어요. 변변치 않았어요. 2000년 이전까지는. 근데 우리나라 농가에서 일본 품종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영양 벌칙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일본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팔다가 그거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것 봐라. 한국은 딸기 육수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딸기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DNA를 싹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일본 품종을 갖다가 영양 번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팔았구나. 그래서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페널티 또는 그 로열티를 우리가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게 2002년에요. 우리나라가 그 유포부에 가입을 했어요. 그 유포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제식품보호연맹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자를 개발했을 때 그 종자 개발한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그 국제적인 협약인데, 그걸 우리가 2002년에 가입을 했는데 거의 동시다발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로열티하고 크레임을 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야, 이건 망신이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딸기 품종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서부터 우리가 딸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00년 초만 해도 우리가 일본 딸기 수입이 거의 한 9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94% 수입 대체를 했어요. 전 여기서 뭘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육종 기술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양천 박사님한테 우리가 뭘 배웠냐? 아주 육종 기술의 아주 진수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도마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마도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우리 도마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마도 다 받으셨어요? 네.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초록색 있고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초록색을 먼저 드셔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란색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 초록색 다 드셨고 또 노란색 다 드셨죠? 네. 맛이 서로 다르죠, 그죠? 네.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노란색이 다 맛있죠? 예. 그 노란 도마도하고 초록색 도마도 드셨는데 맛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록색 토마토는요 밋밋해가지고 맛이 없고 노란색은 좀 새콤한 맛이 약간 있으면서 달콤해가지고 내가 먹어보던 입맛에 맞는 토마토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초록색은 유럽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나라의 대표 품종인 대추 토마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수확하는 이 토마토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나는 거는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품종이 거의 없었어요. 토마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먹었던 그런 방울토마토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큰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과종 또는 완숙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큰 토마토는 주로 유럽하고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도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몇 종자 기업들이 토마토 육성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신 것 같은 그런 맛있는 토마토를 지금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딸기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여러분 뭐 시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육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육종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육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육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그 성질, 특정한 형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병에 저항하는 인자가 6개, 7개를 다 한꺼번에 갖고 와서 품종을 개발을 해요.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새 이제 새로운 그 육종 방법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형질들을 다 이렇게 집적을 하는 겁니다. 집적을. 그래서 우수 품종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우장천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관행 육종, 그러니까 옛날 육종을 벗어나서 지금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지금 접목이 되는 새로운 육종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품종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종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근데 종자 강국이 되려면요 토종 종자보다는 계량 종자가 더 많아야 돼요. 또 계량 종자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신토부리, 토종 종자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우리가 좋고 이런 걸 뺏기면은 우리가 종자 주권을 뺏긴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토종 종자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유전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전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안 써먹는 종자를 굳이 이게 좋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종은 뭐냐면 안 써먹는 종자를 계속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더 품질이 좋은 써먹을 수 있는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종이거든요. 그래서 계량종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육종을 해가지고 나오는 품종이고 채소 작물들이 우리가 육성이 가장 지금 잘 돼 있는데 채소 종자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우리 계량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서부터 조상 대대로 종자를 심어서 재배하고 추수하고 거기서 종자 조금 받아가지고 이 벽에 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 이듬해 다시 또 종자를 파종하고 또 재배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상들이 썼던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왔던 거가 바로 재래종이에요. 그 재래종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고정이 안 됐어요. 유전적으로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보면은 들쑥날쑥입니다. 제 멋대로예요. 근데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엄마를 만들고 아빠를 만들고 다시 말해서 모계를 만들고 부계를 만들고 이 모부계는 우리가 개통이에요. 개통이고 이거는 나름
나름 그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기업에서 항상 그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계를 잘 만들고 부계를 잘 만들어서 두 개를 교잡하면 우리가 그걸 교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교잡종이 지금 우리가 시판에서 지금 파는 것들이에요. 그 종자를 심어서 이제 그 수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이 교잡종들은 유전적으로 두 개가 고정된 것들을 교배하기 때문에 이 밑에 그 교잡종들은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심으면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육종의 묘미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고추, 배추, 무, 이 세 개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김장재료 맞습니다.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김치. 예. 우리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종자를 개발할 때 이 무하고 고추하고 배추는 이 김치 문화잖아요, 그죠? 김치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우장준 박사님도 오셔서 무하고 배추 육성을 또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김치 문화의 그 재료가 되는 배추, 고추, 무의 육성 기술은 세계 탑이에요. 저희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어느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무, 배추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고추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육종 기술이 탁월할 만큼 기술 개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품종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드시고 싶으신 분 없죠? 좀 맵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세요? 물론 이제 인터넷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근데 이 청양고추는 한쪽 친이 제주도 재래종이고요. 재래종 이제 개념을 좀 아셨죠, 그죠? 또 한쪽 친은 태국산이에요. 태국의 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1983년에 중앙정부에 있는 그 유일웅 박사님이 이걸 이제 개발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이제 재배를 했냐면은 청송 지역하고 양양 지역에 재배를 했는데 그때 좀 수확이 잘 되고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근데 청양고추의 특징은 뭐냐면은 맵긴 맵더라도 향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풋고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풋고추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풋고추의 그 향이 청양고추가 그때 그 시대에 딱 적합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배가 됐죠. 가끔은 이 청양고추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청양고추 주인이 현재 누구냐고 하게 되면 주황종묘가 그 IMF 시대 때 결국은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세미스라고 하는 이제 그 멕시코 채소 행자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몬산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주인은 지금 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지상이 가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만든 이 귀한 우리 종자를 전부 뺏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오해를 잠깐 제가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83년도에 이거를 만들었으면요. 품종 출원을 해가지고 품종을 등록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면은 20년 정도의 그 보호 기간이 있어요. 그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끝났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만든 청양고추보다 우리나라 육성가들이 훨씬 더 맛있는 고추를 다 많이 만들어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양고추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오리지널 청양고추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든 청양고추인지. 그러니까 청양고추라는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돼 있고 풋고추의 대명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실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또 방송에서 많이 나온 거 우리 주권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토종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네, 그 토종 종자는 결국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인데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하려면은 유전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 유전 자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종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다른 외국 유전 자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있는 유전 자원을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육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유전자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라일락이라고 아시세요? 네, 라일락 그 향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정향나무였어요. 정향나무인데 외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라일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전 세계에 팔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 역수출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종자인데 우리가 못 지킨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유전 자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벌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종자 쪽에 육성을 통해서 산업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토종 유전 자원도 중요하고 또 외국에 있는 유전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육종 기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엮어서 우리가 실적으로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황금 씨앗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자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황금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성공의 테이블 첫 번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뭐라고 썼을까요? 네, 유전자원 뱅크. 자, 뱅크가 뭐죠? 은행, 은행이죠, 그죠? 뱅크는 사실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유전 자원을 많이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적으로. 그다음에 유전 자원의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해외 유전자 얘기했고 또 국내 유전 자원 얘기했잖아요. 우리 토종이 우리 유전 자원이고 해외에 있는 유전 자원도 가져와서 우리가 쓰면은 우리 유전 자원이 되는 거죠. 그 유전 자원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한 예를 든다면은 미국에서는 그 콩 유전 자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약 한 2만 점 정도의 콩 유전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콩이 2만 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20세기 초서부터 지금까지 수거한 그 콩 중에서 우리나라 재래종이 3,500점이 있어요. 놀라셨죠? 우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져간 그 우리나라의 좋은 품종, 좋은 그 재래종을 가지고 개량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GM 콩의 25%가 우리나라 오리진이에요. 참 애석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못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애석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좀 늦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그 유전 자원 자체를 이제 보호하자라는 그 정책이 있었고 다양스럽게 그 농진청 산하 기관인 그 유전 자원 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유전 자원을 지금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종자가 한 22만 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생물, 뭐 동물 여러 그 유전 자원을 통틀어서 약 우리가 31만 점 정도의 유전 자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름 상당히 그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유전 자원 센터에서 그 하는 일은 수집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수집을 한 유전 자원을 가지고 나름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받는 건 누가 받냐면은 이제 종자 기업이 이제 주로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갖고 이제 새로운 신품종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다음에 또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 또 뭐냐면은 일반 이제 기업들이 우수한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자를 기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오랫동안 좋은 종자를 유지 못할 때 이제 기관에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전자원센터 대한민국의 농지청 산하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비디오로 좀 보겠습니다. 이곳은 식물, 미생물 등 국내외에서 수집한 총 31만여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식량 생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씨앗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유전자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된 종자들은 여러 가지 검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국가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원산지부터 수집 날짜, 발화 확률 등 종자가 가진 특성이 꼼꼼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종자들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되어 보관되는데요. 기업이나 농가에 분양될 종자, 통에 담겨 중기 저장고로 갈 종자, 장기 보관될 종자로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통에 보존하면서 필요로 한 사람이 씨앗을 분양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분양해 줄 수 있게끔 보존을 하고 있고요. 장기 저장고는 그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저장고의 종자 보관 기간은 30년. 이곳에 보관된 종자는 연구 목적의 신청자가 있을 때 분양되는데요. 종자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전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히터 규모 7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외부의 온도와 습도가 안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벽도 거의 70cm 정도 되는 두께로 3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기 저장고로 들어가는 종자는 다음 세대를 위해 100년 동안 보관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모든 작업은 기계가 도맡아 합니다. 단 1도의 온도, 1%의 습도 변화도 없도록 제어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제어하죠. 또한 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길러 생장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소중한 유전자원을 전하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오늘도 수백 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황금 씨앗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두 번째 테이블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가위네요. 그 왜 가위를 두 번째 테이블에 넣어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종자를 개발하는데 뭐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또 11년, 12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간을 전부 다 이렇게 함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자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육종 기술이 다 함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갖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종자가 고부 가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개발할 때 필요한 그 연구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육종 기술을 함축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큰 기업들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육종 기술들 다 함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육종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인가, 육종 기술의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육종 기술 중에서 최근에 화두로 되어 있는 기술이 하나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 유전자 가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신문 안 보시네? 자, 원래는 이게 영어로 이제 지놈 에디팅이라는 거예요. 지놈 에디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유전자 교정인데 벌써 이제 매스컴에서는 이걸 갖다 유전자 교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말 썼어요. 그 왜 가위를 썼냐면은 유전자 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DNA를 뚝 자르는 기술이에요. DNA를 자르는 기술. 그래서 DNA를 이제 자르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이 작물도 마찬가지인다면 나쁜 형질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 때 계속 교배를 많이 하는데 나쁜 형질이 항상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유전자 가입 기술이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가 유전체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모든 작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는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작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의 어떤 부위를 우리가 자르면은 나쁜 형질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가 최근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암처럼 이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자 개발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종자 강국이 되고 황금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의 이제 브로드 연구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UC 버클리에 있는 그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인 툴젠이에요. 원천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했죠. 기본적인 육종 기술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죠? 특히 몇몇 작물에서 우리가 전 세계 탑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유전자 가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전자 가위가 두 번째 테이블에서 나온 겁니다. 그 종자 강국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황금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이죠? 네, 못 들어봤시죠? 네. 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국제의 또 협약인데요. 이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서 자원을 이용한 국가에 더 이상은 너희들 혼자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이익을 서로 공유하자라는 게 이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유전자원이 많이 외국에 나가서 신품종이 되고, 우리도 또 외국 품종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품종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가장 쉽게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못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럼 종자 주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종자 주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토종 종자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종자 주권을 지킨다, 또 종자 주권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공국이나 이용국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남의 종자를 갖고 왔을 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 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종자 주권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유지만 한다고 하는 편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공국하고 또 이용국하고 같이 이제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 협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정책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국제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역량을 실질적으로 국가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 인력들이 필요해요. 육종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육종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은퇴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업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서 우리가 종자 강국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종자 주권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까지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농업 국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 200년 전 없었던 새로운 종자가 많이 생겼는데 향후 200년 후에 없어질 것 같은 종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까? 예, 아까 조선시대 때 야채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이제 현재 야채와는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200년 후에는 어떤 종자가 사라질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에요. 200년 전에 여러 작물들이 있었는데 그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우리 지금 달라진 걸 본 거예요. 이제 그 개량을 했잖아요, 그죠? 이건 개량종을 보는 거지. 그 품목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수박이 있었고 무가 있었고 배추가 있었으면 지금도 수박, 무, 배추가 있을 테고 향후 200년 뒤에도 있을 거예요. 단지 품종은 사라질 확률이 많아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종자기업에서 종자기업도 계속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계속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개량종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이 품종의 수명이 5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돈을 붓고 연구개발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지만은 이게 독보적으로 가지 않는 품종일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경쟁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은 없어질 확률이 있어도 그 품목은 안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박사님께서는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었던 거는 제가 미국의 이제 모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이제 종자기업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종자기업을 갔었어요. 종자기업을 이제 방문해서 제가 놀란 거는 역시 미국도 이 기업이 일반 대학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거는 제가 무슨 일을 연구를 해서 작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왜 종자가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교잡종은 연구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구 대상이 돼야 되는 거는 교잡종을 만드는 모계하고 부계, 엄마하고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유전적으로 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뭘 만들더라도 우리가 교잡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학도 없어요. 누가 갖고 있느냐? 종자기업만 갖고 있어요. 그 종자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그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자산 가치를 지금 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종자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느냐를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 기업에 있는 그 회장님께서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 회장님께서 IMF 때 종자 회사를 안 파셨어요. 다른 데는 다 이제 팔렸지만은 그분은 이제 종자 주권을 내선다고 그래서 팔질 않았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 당시에 종자도 생명공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분이 많이 이제 배우셨고 그래서 저는 또 동시다발로 저는 많은 종자가 필요하다 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분께서 저보고 그 회사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종자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저와 같이 종자 얘기를 나눴는데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자라고 하는 거가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종자의 중요성, 종자의 의미, 종자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